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248페이지 회계정보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 하면은 모두 5가지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포함해서 나머지 3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론 시험에 대비해 가지고는 재무제표의 종류가 아닌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종류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가 있잖아요. 이 2개는 당연히 아셔야 될 거고요. 우리가 만들기도 해봤으니까. 우리가 비상장 기업에서는 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요것만 만들면 이제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상장 기업들은 우리가 3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회계 이론 여러분들 공부하셨잖아요. 그때 이거 외워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작성 방법까지 공부하는 것은 이것만 공부를 지금 합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네. 그러나 이제 종류를 아는 것은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까지 종류를 알아두시고, 자, 이번 시간에 이 회계정보를 우리가 분석한다고 하는데, 회계정보 분석은 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회계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회계정보 분석은 기업이 공시하는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고서 그 재무제표에서 제공하는 회계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회계정보를 분석하려면 일단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매출 총이익이 무엇이고, 영업이익이 무엇이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은 무엇이고, 당기순이익은 무엇이다, 즉 어떻게 계산되는 거다 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 부채에서도 유동부채, 자산에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 부채에서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분석도 좀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정보 분석은 이 투자자들이 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채권자들이 신용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용되고 있죠. 그래서 투자자라고 하면은 일반 대중도 그 회사 주식을 산다 그러면 투자자잖아요. 그 주식을 살 때는 여러분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투자 의도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재무제표는 한 번씩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그걸 뭘 봐, 어디서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누가 그냥 추천해주면 그냥 그거 사고, 방송이나 유튜버들한테 그냥 보고서 이랬대더라 하면 그냥 그거 사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진정한 투자자들은 자기의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의 투자 원칙, 자기가 뭔가를 분석해서 그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의 장기적인 투자를 우리가 20년이고 30년이고 내 아들 자식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다, 내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가 투자한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라 그러면은 이제 은행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은행. 은행에서 그 기업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요, 신용을 조사해야 돼요. 우리 개인도 신용 조사하잖아요. 만약에 근로자다 그러면 연봉이 총급여는 얼마입니까? 이런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개인 사업자이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매출액은 얼마나 되죠? 이 연간 소득세는 얼마나 내는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 조사. 그래서 사업소득자이다 그러면은 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제출하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법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법인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제출을 해야 그 회사에 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 채권자 은행에서 뭘 보겠어요? 그 회사의 현재 부채를 봐야죠. 재무상태표에 보면은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부채가 이 정도인데 우리 은행에서 얼마를 더 대출해주면 이 회사 부채 규모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의사결정, 신용결정을 해서 대출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먼저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는 지표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겁니다. 유동비율, 당좌비율, 이걸 보는 것은 그 회사의 지급 능력을 보는 거예요. 지급 능력이다. 그러니까 지급 능력이 뭐냐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왜 지급 능력을 볼 수 있냐면 유동비율의 공식을 보시면은요, 유동자산을 뭐로 나눴냐면은 유동부채로 나눕니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요. 그래서 그것이 곱하기 100을 하면 이제 백분율이 나오죠. 그러면 100%가 나온다라는 말은 괜찮은 거예요. 100% 정도는. 그게 뭐냐면 유동자산 하면은 1년 안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들이에요. 이제 회사라면은 통장에 있는 돈, 그 다음에 지금 매장에 있는 상품 같은 거. 이건 상품은 1년 안에 팔릴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동자산에 재고자산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관하고 있는 재고 상품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 들어있는 돈, 그걸 다 합칩니다. 그게 이제 유동자산이에요. 그것하고 유동부채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될 채무들이죠. 1년 안에 만기가 오는 지급어음이라든가 외상매입금이라든가 또 은행에 단기 대출받은 단기 차입금, 이걸 다 더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100%가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번 회계년도에 물건 다 팔아서 빚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은, 즉 채무는 다 이행할 수 있다. 이게 100%입니다. 다 이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동비율이 100% 나온다 그러면 지급 능력에 큰 어려움은 없겠구나. 근데 만약에 50%가 나온다고 볼까요? 유동비율이. 그러면 금년도 장사한 거 가지고는 금년도 빚을 절반밖에 못 갚아요. 금년에 만기 돌아오는 빚들을. 그러면 결국에 우리 은행에서 어떻게 해줄까요? 50%는 빌려줘야 이 회사가 버틸 수가 있어요. 네? 유동부채가 만약에 10억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은행이 한 5억은 밀어주어야 이 회사가 오래 버텨요. 그렇잖아요. 금년에 있는 상품 다 팔고 통장에 있는 돈 다 털어서 절반밖에 못 갚으니까 나머지는 빚을 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유동비율은 그 회사의
지급 능력, 즉 현금 능력을 보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당좌 비율은 또 뭐냐? 이거는 당장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현금의 동원 능력,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 당장. 그걸로 뭐를 갚을 수 있다?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뺀 겁니다. 당좌자산에서 아까 여기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을 빼면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이라는 것은 은행에 있는 돈까지를 말해요. 은행에 있는 돈. 그 은행에 있는 돈으로 그게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돈들이잖아요. 당장. 그것으로 금년도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비율이 100% 나오는 회사다 그러면은 걱정 없는 회사입니다. 예, 잘 나가는 회사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당좌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이 회사가 100% 나온다?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다. 예. 그래서 이런 회사에는 뭐 투자를 해도 괜찮아요. 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다. 채권 사주고, 예, 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도 많이 인기가 좋을 거고요. 예, 현금 지급 능력이 아주 뛰어난 회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데요. 이 두 가지는 그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가, 안전성을 볼 수가 있어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으면 그 회사는 불안한 회사예요. 부채 비율이 높으면 자기 자본 비율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예, 왜 그러냐면 계산 공식을 보면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부채 총계하고 자본 총계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 부채 총계에서 자본 총계로 나눠 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요. 만약에 부채 비율이 100%다 그러면 예, 빚진 거하고 내 자본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 재산으로 보면은 내가 10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은행 빚이 5억이 있다. 그러면 부채 비율이 100%인 집이죠. 그런 가정이죠. 부채 비율 100%. 예, 이것은 바로 부채와 자기 자본이 동일하다. 여기 자기 자본이라는 건 자산이 아니에요. 예, 이 두 개, 부채하고 자본을 더한 게 자산이죠. 자산을 부채하고 자본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은 높을수록 위험이 증가한다. 뭐 100%까지 정도는 모르겠지만, 예, 200%까지도 300, 500, 600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예, 제 기억에 우리가 그 IMF라고 하는 금융위기를 1900년도 말에 겪었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부 말에 IMF가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온 겁니다. 예. 그런 날이 오리라는 걸 아무도 전문가가 예상을 못했어요. 예, 아무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뉴스들이 돌더니 순식간에 금융위기, IMF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아주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그런 소식이 들리자마자 막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우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부도가 나는 순서는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나중에 그 발표된 걸 보면 부채 비율이 600%, 500%가 보통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아무 문제 없던 회사들인데 이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바로 회사가 망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바로 돈을 회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이 회수를 못하면 은행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회사들이 은행 돈을 갚지 못하고 다 부도가 났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망하는 데가 어디가 망해요? 은행들이 또 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은행이 망하는 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을 했죠.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은행에 가면 돈이 천진데 어떻게 망하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던 조흥은행, 제일은행 이런 회사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채 비율 요거 관리를 해야 되고요. 기업이 관리를 못하면 정부가 나서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간접적으로라도. 어떻게 간접적으로 관리를 하죠? 은행에서 그런 위험한 기업에게는 대출을 못 해주도록 통제를 해줘야 돼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부가 그걸 방치하면 위험하다는 걸, 국가가 위험해져요. 나중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 그걸 국민 세금으로 다 막았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남은 기업들이 엄청난 국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살아남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도 그런 은행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냥 놔뒀으면 다 망했어야 되는데 세금으로 다 막았습니다. 자, 자기자본 비율은 보세요. 공식이 자기자본을 저 밑에 아까 부채 비율이 분모에 있던 거죠. 그거를 자산으로 나눕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100%인 회사는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있기는 있을 겁니다. 아주 건실한 회사입니다. 부채가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회사는 실제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카드라도 썼기 때문에 법인카드 쓴 거 다 뭡니까?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잡혀 있잖아요. 하여튼 법인카드야 한 달에 한 번씩 갚는 거니까 그건 유동부채니까 상관이 없겠지만은 어쨌든 약간이라도 채무는 존재하죠. 자,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이 100%에 가까운 회사, 이런 회사일수록 어떻게 매우 안전한 회사입니다. 매우 안전한. 그래서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되면 더 좋고, 100% 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자기자본 비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회사. 그래서 만약에 자기자본 비율이 50%가 된다 그러면은요, 부채 비율 50%하고 같은가요? 부채 비율 100%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자본 비율이 50%다 그러면요, 부채 비율 100%인 회사가 자기자본 비율이 50%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잖아요. 자산이. 그러니까 자산 중에 50%가 자본이다 하는 게 자기자본 비율 50%니까 그런 회사는 부채 비율은 100%인 거예요. 부채하고 자본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 높을수록 건전한 회사다. 자기자본 비율 높다는 얘기는 최대 100입니다. 이거는 100은 넘을 수가 없어요. 최대 100이니까 100에 가까워야 건전한 회사. 100하고 멀어질수록 건전하지 않은 회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자본 비율이 0%인 회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회사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자본 잠식된 회사예요. 자본이 잠식됐다. 0%니까 자기 자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을 청산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빚을 갚으면 영원이 되는 회사예요. 기업주가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법인 같으면 주주 몫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식이 다 종이 조각이죠. 주식 가지고 있는 거 기업을 딱 청산했을 때 주주에게 돌려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주식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딱 지금 청산을 딱 한다 그러면 주주한테 나눠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자본 비율 0%인 회사를 우리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회사다. 이런 회사가 왜 나오냐면요. 이익이 나지 않으면 결국에 0%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자본을 자꾸 늘린다는 게 뭐냐면은 이익이 나야, 여러분 재무제표를 마감해 봤잖아요. 당기 순이익이 자본으로 자꾸 들어가죠. 결산할 때마다. 예, 이익이 나야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본을 증가시키려면 주주를 모집해야죠. 주식을 발행하면 돼요. 근데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투자자들이 다 사주느냐? 안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 회사가 바로 이런 지급 능력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투자가 위험한다고 판단하면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도 투자자가 관심을 안 가지면 주식 발행에서 손해를 봅니다. 액면가 5,000원짜리를 3,000원이나 2,000원으로 싸게 팔아야 그나마 관심을 가져. 그런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5,000원짜리 주식을 5만 원, 10만 원에 발행을 한다 그래도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죠. 주식 발행 청약금을 많이 청약을 미리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운영자금을 모집할 정도의 회사다 그러면 상당히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 매력이 없는 회사는 주식 발행해서 운영자금을 모집 못하죠. 그러니까 어디로 와요? 운영자금을 얻으려고 그냥 은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마지막에 이 총회전율, 총 자산 회전율이죠. 매출액을요 총 자산으로 나눠서 우리 회사 자산이 몇 회전을 했느냐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이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장치 산업에서는 조금 이 회전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장치 산업은 이 공장에 이 자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토지나 건물도 굉장히 규모가 커야 되고 그 안에 기계장치나 이런 설비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보통 장치 산업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우리 이천에도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건물도 지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반도체 생산에 대한 기술적 장비들이,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 시설을 갖추고 이런 회사들이 장치 산업. 또 오비 맥주라든가 이런 회사도 맥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 많은 기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장도 크게 터가 있고. 이러한 고정자산이 많이 투자되는 기업들은 이 회전율은 떨어질 거예요. 회전율은. 그럼 어떤 회사들이 이 자산의 효율적 이용, 이 총 자산 회전율이 높으냐 하면은 주로 서비스업, 또는 우리 이제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제 이런 정보화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들, 뭐 미국으로 말하면 애플사, 애플사는 핸드폰을 만들고 그러는군요. 거기도 장치 산업의 비중이 크죠. 애플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파는 회사, 유명한 회사가 어디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사.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예요. 거의 뭐 장치라는 게 거의 없어요.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디지털 상품이잖아요. 그거 막 무조건 카피해서 막 팔잖아요. 배송도 안 해줘요. 다운로드 받으라고 그러고 고객들한테. 참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구글,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카카오 다음 이런 회사들은 이 회전율이 엄청나게 좋을 거예요. 거의 뭐 자산이 고정 자산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업이 이 회전율이 좋다 그러면요,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별로 고정자산 투자를 안 해도 매출이익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회전율은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이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투자자 또는 채권자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바로 지급 능력과 그 기업이 얼마나 안전한 기업인가 해서 유동비율, 당좌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 비율에 대해서 시험이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AT 시험에서는 이 공식은 문제에서 딱 줍니다. 공식을 외워야 할 부담은 없어요. 부채 비율을 문제가 낸다. 문제를 만약에 물어봤다. 그러면은 부채 비율은 이렇게 부채 총계 슬러시 자기자본 곱하기 100이다. 공식은 제시해 줍니다만은 우리가 또 회계 공부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지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우리가 그 기초 상식이라고 그럴까요? 해서 좀 알고 암기해 두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손익계산서 지표를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영업을 해서 이익이 어떻게 났는가 그 수익성을 보는 거거든요. 이 손익계산서는 재산 상태가 아니라 수익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익률과 관련이 있어요.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주당순위, 이익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매출 총이익률.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아까 우리가 이 3일 패션 회사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한 60% 정도 됐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60%. 이게 매출 총이익률의 의미가 뭐냐면 매출로부터 얼마의 이익을 얻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것이 높을수록 판매 또는 매입 활동이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매입 활동이 양호하다는 것은 뭐냐?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사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건을 굉장히 싸게 사온다. 제조업으로 말하면은 제품을 굉장히 싸게 만든다. 싸게 만드는데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격은 굉장히 높아요. 그게 매출 총이익률이 높은 회사. 원가는 낮은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높은 회사. 매출 총이익률이 좋은 회사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좋다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매출 총이익률이 일단 좋아야 영업이익률까지도 좋겠지만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는데요. 영업이익과 매출 총이익의 차이는 영업이익은 판매 관리비까지 빼주어야 영업이익이 나온단 말이죠. 판매 관리비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업종도 있어요. 판매 관리비가 유난히 많이 드는 업종, 판매하기 힘든 업종들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든가, 사람 구하기 힘들어요. 이런 종류의 기업들은, 그런 종류의 사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낮을 확률이 높아요. 사람 구하기 힘든다는 것은 그 일이 분명히 어려운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하면 임금을 어떻게 해줄까요? 급여를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줘야 됩니다. 다른 업종은 100만 원 주겠습니다. 2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우리 업종은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해도 사람들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3D 업종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3D인지 4D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죠. 건설 노동자, 이런 쪽. 국내 인력을 거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해서 쓰고 있잖아요. 국내 사람들은 더 많이 주겠다고 해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런 회사들은요, 분명히 인건비, 우리가 판매 관리비 중에서 대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이 급여입니다. 급여. 인건비예요. 인건비 비중이 높으면은요, 복리후생비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직원 수가 많으면 회식을 한번 해더라도 회식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만약에 회사 창립 기념일 날 자전거를 한 대씩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인원수가 많으면 선물비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일단 많으면 급여 외에 급여와 관련된 복리후생비가, 자, 기본적으로 법에서 복리후생 해주라는 게 뭐가 있어요? 건강보험료 50% 지원해줘라. 고용보험료 50% 지원해줘라. 또 산업재해를 대비해가지고 직원수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라. 근데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가 다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업종은 매출 총이익률은 좋은데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낮다. 이것은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에서 보통 나타나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영업이익률이 말이죠, 회사의 수익성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순수한 영업활동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지난 7월 첫 주에서도 항상 뉴스거리가 됐던 게 삼성전자 전반기 영업이익이 몇 조였었다,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되죠. 네, 삼성전자의 매출 총이익률이 얼마다, 이런 얘기 아마 이런 뉴스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 또는 영업이익이 얼마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얼마다, 이런 뉴스는 여러분이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수 영업활동의 이익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익성 하면은요, 영업이익률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당 순이익은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자, 우리가 만약에 우리 회사는 앞으로 당기 순이익을 내년에는 2023년도에는 당기 순이익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하겠습니다 하고 경영자가 주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주주들이 계속 여기에 관심을 갖겠죠. 이익이 얼마나 나. 그래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수로 나눠보는 거예요. 전부 배당한다고 그랬으니까 나한테는 얼마 돌아오는지 계산해 봐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회사가 2만 주를, 만약에 주식 총 발행이 2만 주다 그러면 현재까지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2만으로 나눠요. 그러면 한 주당 배당액이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나는 100주 가지고 있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은 내년 초에 배당금을 내가 얼마 받는지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익을 100% 배당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일부를 배당할 뿐이죠. 네, 어쨌든 당기순이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계산하는 게 주당순이익.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주당순이익을 계산하는 공식이 거기에 있어요. 한번 조금 이따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 보상 비율.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하고 비교하는데요. 이게 100%가 되면은 100% 미만이라고 그럴까요? 미만. 100%도 아주 안 좋아요. 100% 미만을 요새 신조어가 나왔는데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좀비 기업. 한참 뉴스에서 한 2년 전인가요?
어떤 그 아침 뉴스인지 저녁 뉴스인지 방송을 듣는데 그 진행자하고 그 전화 연결한 그 전문가하고 무슨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좀비 기업이 요새 뭐 이렇게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비 기업이 뭐지 하고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집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회사. 즉 이자 보상 비율이 100%가 안 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자, 아까 영업이익은 이제 아시잖아요.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그걸로 우리 영업의 비용에 있는 이자 비용 있잖아요. 이자 비용이 왜 나오죠? 차입금이 있으면 이자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또 채권을 발행했으면 회사가 운영자금이 없어서 채권 발행했으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죠. 채권을 발행한 이자라든가 아니면 은행에 차입한 이자예요. 영업을 해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이자 비용도 충당을 못하는 회사가 이자 보상 비율 100%가 안 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용어로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안 되는 회사 이렇게 하고요. 비꼬는 용어로 좀비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비 기업 하면은 기업주가 빨리 결심을 해야 되는 회사. 이거 회사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결심을 해야 되는 회사예요. 우리가 이런 회사는 급여 같은 걸 제대로 못 줄 수가 있습니다. 예. 회사가 아마 직원들 급여를 제대로 못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나마 100% 정도는 되면 이제 급여 같은 거 안 밀리고 줄 수는 있는데 100% 미만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 정도 된다고 볼까요? 이자 보상 비율이. 그러면은 이자를 못 갚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 압력이 들어오겠죠. 빨리 이자 갚어. 연체 이자 붙었어. 통지가 오고. 그렇게 되면은 아, 이자 갚아야 되니까 이번 달 급여를 좀 한 달 정도 미룰까 하고 예. 지급해야 될 것들을 제때 지급을 못하게 돼요. 그때 이제 결국에 나중에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때 못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보상 비율 100% 안 되는 회사에 취업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미래가 없는 회사예요. 예, 그래서 이 수익성이 아주 안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업이익률을 딱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 밑에 영업이익률까지만 보면 안 되고 그 밑에 이자 비용이 얼마 나가지 꼭 보셔야 되겠네요. 예. 회사가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밑에 보니까 이자가 1년에 나가는 이자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 이자 비용의 내용을 분석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회계 기간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인 사항이 될 수 있죠. 그 해만 그렇구나. 그런데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봐요? 이렇게 비교식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손익계산서를 비교식으로 봐야 된다. 최소한 2년치, 2, 3년치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인 거냐 아니면 그 회계기간에만 어떤 특별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래서 비교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 3일 패션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한 경우입니다. 예.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 한 10분의 1로 줄었어요. 작년에는 한 인건비가 7천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한 700만 원밖에 안 되고 매출액이 작년에는 5억이었는데 올해는 한 1억밖에 안 돼요. 예, 5분의 1로 줄었고 뭐 이런 손익계산서가 만약에 있다. 이자 비용은 작년에는 이자가 한 2천만 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 이자가 하나도 안 나가고요.
이렇게 큰 매출액에도 큰 차이가 났고 인건비에도 큰 차이가 나는 이런 손익계산서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과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알아봐야 되죠. 작년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 회사는 이러한 비율로 영업이 수익성이 발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은 금융기관에서도요, 재무제표를 제출하세요 그러면 최근 2년치 요 정도를 요구합니다. 최근 2년. 좀 까다롭게 하면 최근 3년. 3년치 한꺼번에 보겠다. 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 관련 지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역시 공식은 알려준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이 정도 공식은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 좋아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수행과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기의 유동비율은 얼마인가요? 네, 전기의 유동비율 재무상태표로 조회하세요. 자, 유동비율은 어떻게 계산하죠?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그리고 곱하기 100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동비율은 재무상태표를 가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열어가지고요. 유동자산을 계산기에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전기 거를 문제로 냈죠? 그러면 전기 요거 계산기로 꺼내가지고 121-370-000 나누기 유동부채 94662000이죠. 94662000 곱하기 100. 그리고 이제 소수는 어떻게 해라 문제에서 꼭 알려줍니다. 이런 문제는 소수 이하를 버려라. 보통 그렇게 문제를 많이 내요. 소수 이하 버리시오.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0까지 한 다음에 버려야 돼요. 나누기 하고 바로 버리면 안 돼요. 곱하기 100까지 다 넣은 다음에 뒤에 버리면 128이에요. 답을 128로 입력하시면 돼요. 128%죠. 그러면 이 회사의 유동비율은 128%니까 괜찮아요. 지급 능력 한 28% 정도, 30% 가깝게 좀 여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자금 때문에 고생할 부분은 없어요. 다음은 수행 2번을 보면요. 당기의 매출 총이익률은 얼마냐?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매출 총이익률을 계산해 보시오. 아까 손익계산서 열어놨죠? 매출 총이익이 여기 6,70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산기를 또 꺼내가지고 6,705,000 나누기 매출액 110,550,000 곱하기 100까지 해요. 엔터 쳐서 소수를 버리면 60%.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이 회사가 금년도 한 60% 되는 회사라고 우리가 대충 보니까 그 정도 됐죠. 원가율이 한 40% 되고. 매출액에 대한 매출 총이익률 60%다. 이게 답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여기 컴퓨터에 있는 요 계산기를 쓰도록 하면 참 좋은데 옛날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대면 시험을 볼 때는요 이 계산기 써도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뭐 이런 걸 안 가지고 가거든요. 귀찮으니까. 이게 또 이런 계산기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집에서 이런 걸 핸드폰 때문에 이런 거 다 없어졌어요. 핸드폰에 계산기가 있으니까 핸드폰 때문에 사업이 망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기능이 너무 많아요, 핸드폰이.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 핸드폰 계산기도 못 써요. 예, 왜냐면 시험 볼 때 자기 핸드폰을 옆에 이렇게 거치시켜 놔야 돼. 예, 핸드폰 카메라가 나를 이렇게 내 측면을, 그리고 여기 이제 시험 보는 책상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핸드폰에 해당 앱을 설치해 가지고 그걸 해둬야 되고요. 핸드폰을 만지면은 부정행위로 나중에 점수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은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계산기, 그리고 이렇게 뭐가 적혀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A4 용지 한 장, 이렇게 놓고 시험 보도록 돼 있어요. 책상 위에 다른 것은 다 치워야 되거든요. 책 같은 거, 이런 거 책꽂이에 다 꼽아놔야 되고, 이게 책상 위에 펼쳐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종이, A4 용지 빈 종이 하나, 이런 계산기 하나, 그 다음에 마우스, 키보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 뭡니까, 종이에다 적어야 되니까 필기도구 하나. 그거 외에는 이런 책 같은 거는 펼쳐놓으면 안 돼요. 책꽂이에 꽂아야 되고, 혹시 책을 책상 밑에 놓았을까봐 감독관이 뭐라고 하냐면, 옆에 이제 카메라 있잖아요. 아니 저 핸드폰. 그 핸드폰이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시험 볼 때. 그걸 들으라고 그래요.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책상 밑을 한번 비춰주세요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이 방을 한 바퀴 이게 쭉 돌리라고 그래요. 예. 방에 또 혹시 무슨 장치를 해놨을까봐 방을 한번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방을 쭉 비춰줘야 돼요. 방에 다른 가족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 교실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교실에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교실에서, 나는 학교 교실에서 2명이 시험을 봐야 되겠다. 못 봐요. 한 명만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내를 여러분이 잘 받으셔야 됩니다. 시험이 8월 달이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편의상 요 계산기를 씁니다만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시험 보는 날은 요거 더존하고 뭐 카카오톡 뭐 이런 거 실행해 놓으면 안 돼요. PC에서 더존 하나 실행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메일로 있잖아요. 이메일로 이제 그 사이트에, 이메일로 링크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시험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왼쪽이 시험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여기다 이제 부지런히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반 전표 입력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저 책에 있는 것처럼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보고 여기 부지런히 입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입력하라는 문제 나온 다음에 그 질의가 나와요. 아까 여기서처럼 전기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재무상태표 조회해가지고 책상에 놓은 계산기로 계산 딱 해가지고 거기다 답을 딱 적는다. 이거. 왼쪽에. 그렇게 시험이 치루어질 겁니다. 다음은 수행 3번은 뭔가요? 네, 요거 이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라 그러면은요, 계산기 쓰지 마세요. 주당 순이익은 계산기 대신에 아예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메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쓰면 계산기 쓰는 것보다 더 편하니까요. 자, 주당 순이익은 얼마냐? 여기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를 내려면은 우리 회사의 발행 주식수를 알려줍니다. 뭐 10,000주 아니면 25,000주 이렇게 주식수를.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가서 계산기를 쓴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을 요 주식수로 나눠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기능을 한번 써볼까요? 손익계산서 가보세요. 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맨 밑에 있습니다. 네, 맨 밑에 있는데 지금 이 기능을 쓰면 밑에 한 줄이 더 만들어져요. 저기 기능 모음에 가보세요. 네, 기능 모음에 계산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 주당 손익이 있죠. 네, 주당 손익. 계산기 기능도 있습니다. 계산기 기능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게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불편하면 안 쓰면 되는데 기능은 일단 알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주당 손익. 여기 지금 당기에 당기순이익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그 밑에다가 발행한 주식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만주라고 그랬죠? 네, 만주. 엔터 치면 여기 답이 나왔죠. 주당이익이 4,745원이다. 그리고 여기 확인을 누르지 않습니까? 확인을 누르시면은 요 밑에 한 줄이 더 생긴다고 그랬죠? 네, 당기순이익 밑에 주당이익 해가지고 기본 주당이익이 4,745원이다. 만들어져. 그래서 혹시 주당이익이 문제가 나오면 아, 기능모음에 가서 하면 빠르게 할 수 있구나. 네, 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매출 총이익률을 손계산기 안 쓰고 더존에 있는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기능 알고 잘 이용하시면 이거 편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률 여기 셀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 네 번째 계산기라는 메뉴 보이죠? 네,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에 1번에 매출 총이익이 자동으로 입력돼요. 6705000. 그러면 2번 두 번째 줄에다가 나누기를 넣으면 되거든요. 여기다 더하기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부호라고 왼쪽에 보이죠? 여기 F가 나누기예요. 요걸 누르면 여기에 두 번째 줄에 여기 슬롯이 이게 나누기예요.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뭘 넣어줄 거냐면 매출액을 넣어줄 거잖아요. 매출액 요 셀을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매출액을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요걸 누르면 거기 매출액이 딱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을 끝내야 되니까 아,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여기 다시 여기 곱하기를 넣어줄까요? 여기 D가 곱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100은 이제 손으로 입력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엔터 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밑에 결과값이 밑에 나옵니다. 60. 네, 아까 60%였잖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 옆에 날짜 계산하는 기능도 있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며칠이냐,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날짜 계산, 그리고 단위 환산, 넓이, 길이, 중량에 대한 단위 환산 이런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괜찮다 생각하시면 요거 쓰시면 돼요. 근데 조금 숙달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안 쓰던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이걸로 연습해 두시면 돼요. 이게 연습해 주는 게 아유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편하게 요거 하나 책상 위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이렇게 생긴 계산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제 풀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52페이지에 평가 문제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